이게 지금 홀로세가 몇 년도에 여기 털을 잡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1997년이죠. 아, 그럼 25년? 23년 됐습니다. 23년. 예, 오래됐습니다. 근데 왜 언론사에 계시다가 예. 갑자기 또 일로 이 오지 중에 오지? 아, 갑자기가 아니고요.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네. 이미 이 생태계 탐사 프로그램의 단장 일을 한 8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곤충을 비롯해서 식물, 조류, 지질, 그 생물하고 관계된 파트를 쭉 오래 하면서 1년에 2번씩 책도 내고 그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취미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업으로 하고 싶어서 하다가 저는 뭐 어떤 곤충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요. 예. 곤충, 그러니까 벌레 자체를 좋아해서 거의 모든 곤충을 다 했죠. 이제 그러다가 멸종위기 곤충이라고 그래서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될 시급한 종들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떤 그 우선순위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멸종위기종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알려져 있지 않은 곤충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기록이 안 된 종들, 미기록종이라고 하는데 미기록종이나 또 세계적으로 처음 기록이 되는 신종들, 그런 것들은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생물 다양성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종들을 기록하는 그런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 중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은 붉은 전보시나비, 그다음에 이제 소똥구리, 그다음에 물자문 이렇게 돼서 지금 일단 먹이도 부족하고 사는 곳 자체가 없어진 그런 종들. 그래서 사실은 정말 내일이면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붉은 전보시나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니까 그리고 소똥구리도 뭐 소를 키우는 방식이 이제 고기를 먹기 위해서 키우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사는 것하고 상관없이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먹이도 없고 그다음에 사는 것도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멸종이 될 것이고 물장군도 뭐 사는 곳 자체도 뭐 우리가 흔히 봤던 논의 개념이 없어졌고 물을 마음대로 가둬놓고 뺄 수 있는 관수가 되면서 관계농업이 되면서 살 곳이 없어졌어요. 또 불 때문에 늘 유인되고 그래서 로드킬들 많이 당하고 그래서 다 굉장히 위험한 종들입니다. 그런 종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증식을 하고? 예, 증식을 하고 다시 또 자연 상태 복원을 하고 예, 그래서 붉은 전보시나비 같은 경우는 원서식진 그 강원도 삼척에 맨 마지막에 한 130개체 정도밖에 안 남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5년 동안 방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방사 후에 또 모니터링을 해서 제가 보고서를 냈는데 잠정한 추정치까지 95% 신뢰 수준을 보면 한 2100개체까지 있는 거로 그렇게 제가 작년에 보고를 했습니다. 소똥구리는 멸종한 것 같습니다. 소똥구리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사실 소똥구리에 대한 생태적인 의미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소똥구리가 갖고 있는 요새 미세먼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세먼지를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 농촌에서 굉장히 많은 발생 요인이 있습니다. 소를 키우면서 돼지를 키우면서 개를 키우면서 그다음에 닭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의 분뇨가 나고 그거를 처리 못하고 이렇게 방치해두면 그게 미세먼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거든요. 또 놔두면 비가 오면서 또 물로 들어가고 계곡에서 바다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주고 그러니까 똥을 굴려서 땅속으로 묻어버리고 메탄가스 발생도 막고 어마어마한 리사이클링의 주역인데 잘 몰라요. 그래서 소똥구리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는데 자연의 청소부군요. 그럼요. 근데 그걸 만약에 우리는 더럽다고 하지만 그 똥이 다 분해해주고 다 완벽하게 분해지고 땅속으로 갖고 들어가면서 그 풀씨를 또 널리 퍼뜨리기도 하고 땅속에 우리가 이제 공기층을 만들어서 식물이 잘 자라게 해주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그게 없으면 타격을 많이 받죠. 지금 호주나 이런 데는 애초에 없던 소똥구리를 도입을 해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청정한 소, 네. 그 소의 똥을 소똥구리들이 다 분해하기 때문에 그 호주의 퀸즐랜드라는 곳에서는 소똥구리 축제를 합니다. 근데 소똥구리 잘못 만지면 아주 큰일 납니다. 거기서는 그 물론 첨단 산업도 하고 저 이 분자생물학도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먹거리인 그 축산을 할 때 소똥구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소똥구리에 대해서 정성을 많이 들입니다. 그 종수로 보면 어마어마하죠. 종수로 보면 지금 한 거의 5천 종 이상의 곤충이 있는데 저희가 연구를 하는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멸종위기종뿐만이 아니고 곤충생물 다양성이라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지 않은 곤충의 애벌레, 그러니까 1년에 한 저희가 1,200종 정도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활사를 계속 밝혀내는 거죠. 그 생활사 밝히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중에 죽을 때 그 전 생애를 알고 있는 경우하고 모르는 경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곤충의 생활사는 굉장히 짧거든요. 짧은데 그 사람들은 그냥 해충이라는 이름으로 막 죽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노력을 할 때 농약 1g 가지고 한 1000마리를 죽일 수가 있고요. 1000g 가지고 한 마리도 못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사를 알면 우리가 꼭 필요 없는 곤충, 그다음에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거 없을 때 그 탈피라고 해서 생활사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탈피라든가 껍질을 벗는, 우리 따지고 보면 사람도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때에 가장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시를 것처럼, 찾아내는 거. 예,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제일 그 생태적으로 봐서 취약할 때는 양 냄새만 맡아도 죽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껍질을 다 굳힌 상태에서는 아무리 약을 쳐도 걔네가 외골격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딱한 껍질에다 뿌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1000배, 10,000배 차이가 나니까 생활사가 중요한데, 근데 대부분 얼음벌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애벌레 연구는 저희 연구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그 1,500종의 예.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 중에 예. 그 중에서도 그 우리가 변태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변태를 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애벌레를 집중적으로 마무리하는 거라고 보시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따지더라도 알에서 얼음벌레까지 가령해서 1년에 3번이 나온다. 그러면 한 4개월로 쳤을 때 4개월 중에서 3개월이 사실은 애벌레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의 80% 이상의 기간을 애벌레가 차지하고 있는데 애벌레를 무시하는 거예요. 애벌레를 모르니까. 그리고 애벌레 가지고 뭐 따로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도 연구를 안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애벌레를 키우면서 걔네들이 특별히 먹는 먹이식물하고의 관계도 밝히고, 그 다음에 기후가 변하면서 얘네들이 어떤 생활 태도를 보이는지도 밝히고, 그 다음에 애벌레가 갖고 있는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해서 그 체내 미생물을 저희가 지금 전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펩타이드라고 어떤 물질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신약의 제조, 그런데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새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연구가 있는 사료 만드는 거를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애벌레 하나로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약 개발 쪽 나가는 것도 상당히 60% 이상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속에서 이제 키워야 되지만 예. 또 기주식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먹이식물도 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먹이식물을 어떻게, 걔네들은 다 제가 키우고 있는 곤충은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 하나는 캐터필러라고 그래서 그 나비목애벌레, 우리 인간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비목애벌레하고, 또 하나는 그 산림성, 그러니까 수목에 조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잎벌 종류, 그 두 종류거든요. 근데 그 두 종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는데 그 종수가 어떤 해는 1200종, 1500종, 2000종이지만 할 때마다 전부 다 성공하는 게 아니어서 실패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생애를 다 밝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한 10여 년에 한 종 밝히는 경우도 있고요. 운이 좋아서 그해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애벌레 키우는 작업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게. 예.
일반 사람들이 곤충 그러면 벌레하고 동일시하고 그런 데다가 제가 강의했을 때 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곤충 한 10가지만 대발하라고 한 3가지만 됩니다. 모기, 파리, 바퀴벌레 그러다가 진해 이렇게 갑니다. 곤충이 3가지죠. 근데 지금 170만 종이 넘는 곤충 중에서 그거밖에 모르는데 근데 이런 곤충이 중요하다, 벌레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실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곤충의 역할을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사람들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교육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주로 이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강의를 많이 하고 이제 책을 내고 그 다음에 각 신문에 이제 칼럼을 써서 일반 국민들하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서 하여튼 곤충에 대해서 혐오감을 없애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곤충 없으면 사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비단이나 꿀뿐만이 아니고 지금 곤충의 애벌레에서 나오는 그 미생물, 그러니까 아까 먹이식물 말씀드렸지만 먹이식물은 곤충에 대해서 특별한 방어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애벌레입니다. 애벌레가 잎을 뜯어먹으니까 뜯어먹지 못하기 위해서 화학적 물질을 만드는 거 저희가 2차 대산물이라고 하는데 그 화학적 물질을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쌉싸름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독극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탄닌이라든가 그다음에 페놀이라든가 뭐 우리 테르펜 같은 쑥에 있는 테르펜 모든 식물이 갖고 있는 그런 독성 물질을 해독할 수 있는 힘을 애벌레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활용해서 말씀드린 신약을 제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의 특별한 재료 들이지 않고 많이 키워서 걔네들이 갖고 있는 아주 굉장히 높은 열량 그 다음에 단백질을 사료로 쓸 수 있고 뭐 무궁무진한데 산악곤충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그 물질을 전체를 분석을 하고 그 물질을 어떻게 쓰이는 생물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모르죠. 그래서 그 분자생물학 하는 팀, 그 다음에 컴퓨터 하는 팀 이렇게 모아서 지금 저희가 물질을 찾는 작업을 2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요. 그 세계 유수의 방송국조차도 사실은 코끼리나 카리스마가 있는 동물이죠. 사자나 호랑이.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사냥도 가끔가다 나오고, 그 다음에 요새는 해양 쪽에만 해서 돌고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종수가 많은 곤충에 대한 전문 방송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소 연지는 23년 됐지만 제가 옛날 그 갖고 있던 자료부터 언론사 시절에 제가 찍었던 그런 자료까지 합치면 한 35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았는데 이제는 그 유튜브라든가 굳이 큰 돈을 들이는 방송국이 아니어도 일반 국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게다가 그게 이 콘텐츠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생물학은 시간의 학문이기 때문에 제가 몇십 년 해온 자료를 잘 정제해서 쓸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일반 국민들 중에서 재미나게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IT, 이걸 통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이 매체를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3년 동안 제가 하면서 개인적인 이 돈도 많이 쏟아부었지만 사실 이게 무슨 특별한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었고요. 좋아서 한 일이고 겁이 없었죠. 하다 보면 방법이 생각이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뭐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깊은 산속, 그 필드워크가 중요한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 일단 연구원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들어와서도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는데 그 산속에 있다 보니까 정말로 좋아하는 그런 연구원이 아니면 좀 실직을 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가장 궁극적인 그런 것들인데 그 연구원들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기본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산속이라서 관리하기 더 힘들어져요. 그렇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지금 뭐 대통령도 평화가 경제라는데 아주 맞는 말이지만 사실 평화의 버금가는 환경이 경제라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할 줄 모르고 지금 제 연구소 주변에 태양광을 만든다는데 태양광도 대체 에너지도 좋지만 아니 멸종위기종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종이 있다고 다 국가에서도 지정을 하고 열심히 키우는 이런 지역에 왜 만드느냐 이죠. 그러니까 이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 이게 필요할까? 그 다음에 또 같이 해야 될 환경부 같은 데서 시각이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는 데다가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정말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렇게 큰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생물 다양성을 말로만 하지 사실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미생물 그 다음에 전체 연기소를 분석해서 그거는 제가 특허를 받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네이처에 논문을 내겠다. 이런 조건을 다 내세우고 해도 늘 과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하고 같은 쓰리빅스라고 같이 연구하고 있는 그 팀에서 각자 돈을 내서 지금 따로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 언제까지 개발할 것이냐, 언제까지 부심수 할 것이냐. 그래서 가장 많은 일자리, 가장 질 높은 일자리는 말씀하셨던 바이오 테크놀로지에서 나오는데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 미세먼지 없애겠다고 2조씩 추경해서 잡힐 것이냐. 1년에 며칠,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멸종위기종, 생물다양성, 그 다음에 좁게는 벌레, 곤충,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들, 그런 게 제일 힘들죠. 제일 힘들죠.